이게 당장은 안 뛴다고 하더라도 누적되면 또 한 번의 폭등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수도권이 또 다 따라 뛰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다시 서울로 몰려서 서울이 다시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 읽어주는 남자로 왔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뉴스를 제가 해석해드리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 뉴스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네이버 뉴스를 금요일 뉴스를 보시면 제가 금요일 뉴스를 해석해드려서 주말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시각으로 제가 해석해드린 시각으로 뉴스를 보신다면 아마 새롭게 새로운 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는요. 2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이거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분기 이제 4월부터 6월까지죠. 입주 물량이 6,560가구다는 거죠. 이게 얼마냐? 전년도 대비 절반으로 급감을 했다. 그러니까 수요 대비 또 절반이에요. 우리가 한 분기, 2분기라고 하는 한 분기당 서울 같은 경우는 12,000세대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물량이 0.65니까 약 절반 정도의 물량인 거죠. 그러니까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물량 부족하다 그래서 수요가 늘지 않으면 당장 전세값이 뛰진 않아요. 지금 비수기니까. 그런데 공급이 3분기에도 똑같고 4분기에도 갖게 되면 이게 누적된 게 한 번에 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뛸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전국적으로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전국적으로 물량이 수도권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수도권은 약 50% 정도의 물량밖에 전년도 대비 50% 물량밖에 공급이 안 되고 전국적으로 충북이 1000세대, 충북도 좀 적어요. 그 다음에 전북이 960세대, 전북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도 1000세대. 이래서 다른 지역 대비 충북과 전북과 경남이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물량이 되지 않는다.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소형 평형대하고 대형에 대한 비율입니다. 아직도 소형이 90%고 대형이 10%입니다. 9대 1로 비율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10%라고 하는 게 어차피 지금 대형 수요는 별로 없죠. 중소형 수요가 많다 보니까 중소형 위주로 공급을 해요. 이렇게 중소형 위주로 공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대형이 부족한 시기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대형을 구입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형도 너무 큰 거 사면 수요가 없어요. 지금 4인 가구, 3인 가구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40평형대를 구입을 하셔야 돼요. 40평형대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20평형대하고 40평형대 가격을 비교를 해봐서 평당 가격이 똑같이 같다. 3천이다. 40평도 평당 3천이다. 그래서 얘가 6억이고 40평이 6억이다 한다면 당연히 20평을 사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평당 가격이 20평은 3천이고 40평형이 평당 뭐 2,500이다 라고 하면은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6억이고 10억이다 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짓는 공사비는 똑같거든요. 이런 거면 40평대를 공략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평당 가격이 20평은 3천인데 40평이 2천이다 8억이다 그럼 당연히 40평대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요만 바로 이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탄력이라고 그러죠.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하려면 5년, 6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공급이 없으면 폭등하거든요. 이 40평형대 짓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년 내에도 공급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희소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40평형대가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면 이거를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도권과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 절반 줄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수도권 49.7%, 서울 50%니까 서울 수도권 포함해서 각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의 수요가 전체적으로 올 1년 2021년 동안에 5만 정도 가구가 필요해요. 서울의 수요가. 그리고 기존에 5만 가구가 필요한데 공급이 2만 5천 가구 50% 정도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는 높고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외적인 건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택 규모별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주택 규모별로 60제곱미터 이하가
그 다음에 60에서 85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형대 이하가 대부분인 거고 40평형대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를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것도 틈새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국토부가 얘기를 했어요. 2분기 입주 물량이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그간의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그러니까 약간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3분기부터는 입주 물량이 회복돼 올해 전체 입주 물량은 예년 수준을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예상한 거는 서울이 42,000 가구래요. 민간들이 예상한 건 26,000인데 국토부는 42,000이다. 어떻게 이런 시각 차이가 났을까?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민간이 조사한 겁니다. 부동산 114에서 조사한 건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작년, 재작년 3년 동안은 5만 가구 가까이가 점점 올라가서 2020년까지는 물량이 서울의 아파트 물량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2021년에 왜냐면 그동안 요 기간 동안에 공급을 안 했어요. 우리 김현미 장관이 공급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짓지 않다 보니까 이때부터 물량이 줄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2023년까지는 물량이 줍니다. 이렇게 더 줄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2021년에는 이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필요한 수요는 공급은 5만 세대라고. 최소 5만 세대는 돼야지 선순환에 의해서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매년 5만 가구 생긴다는 얘기예요. 뭐 외부에서 들어오든 서울시 내에서 나타나든. 그런데 신축이 26,000, 올해도 절반, 내년에는 17,000, 2023년엔 더 적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장은 안 뛴다고 하더라도 누적되면 또 한 번의 폭등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게 정부의 숙제인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공급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 자기네가 조사하니까 자기네가 조사한 건 2만 아니다. 우리가 조사한 건 아까 몇이었죠? 약 4만 7천 가구라고 하는데 4만 7천이다 우리가 조사한 건. 왜 그러냐? 이 차이가 왜 나냐? 국토부에서 조사하는 거는요. 실제로 아파트가 아닌 것도 조사해요. 우리가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텔. 오피스텔로 이렇게 지을 때 밑에는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위쪽에 원룸 6평짜리 방 하나도 아파트로 허가를 받으면 이건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피스텔인데. 우리가 도시형으로도 짓지만은 아파트도 짓거든요. 이런 게 100개, 200개만 된다 그러면 이런 게 만 세대를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 빌라 지역을, 단독 빌라 밀집 지역을 가도 한 20세대짜리 7층짜리 지은 거 있죠. 이건 전부 다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라인데 분명히 빌라인데 명칭만 아파트라고 정원까지 포함한다면 47,0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건 아파트로 쳐주나요? 안 쳐주죠. 얘는 오피스텔이 되는 거고 우리가 얘는 빌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27,000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국토부가 정신을 못 차렸죠.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게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해서 향후에 물량이 굉장히 많아진대요. 서울 수도권에 180만 가구. 지금 이사 대책이라고 한다면은 정부가 공공주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공공주도. 기존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3분의 2 동의를 받게 되면 수용을 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하겠대요. 무슨 그린벨트 빈 땅도 아니고 주민들이 버젓이 살고 있는 데를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거기에다가 3분의 2 동의 받기도 되게 힘들어요. 왜?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서 공공하지 마라. 민간으로 하더라도 혜택 많이 줄게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이런 추세인데 어떻게 공급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국공유지 확보도 어려운데 서울시에서 안 도와주면 국공유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 없고 실제로 이게 되더라도 7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요. 이 공급이. 물론 국공유지는 4년 내에도 가능해요. 4년.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소규모 개발을 하게 되면 5년도 가능하고. 즉 앞으로 4, 5년 후에는 공급할 수도 있지만 이 중간의 기간 내에는 공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를 지금도 못 느껴요. 할 수 있대요. 계속 입주 물량을 예년처럼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사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거 좀
좀 겸손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나요? 자, 이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 내용도. 자, 제목은 전국 집값 상승은 잠잠한데 서울 10주 만에 다시 오르고 있다. 꿈틀하고 있다. 왜 그러냐? 뭐 얘기 안 해도 알죠. 오세훈 효과다. 오세훈 효과.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이 규제 완화가 뭐죠? 재건축 또는 한강변의 층수 완화. 그러니까 한강변의 집값이 뛰고 또는 재건축이 뛰는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수도권하고 지방은 그러니까 수도권은 0.25% 뛰었네요. 그리고 지방은 0.18%가 뛰었어요. 지방은. 그런데 서울은 0.02% 뛰었지만 그래도 0.07%, 0.07%가 뛰었습니다. 이게 서울, 이게 수도권, 이게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1등은 수도권이죠. 1등, 2등은 지방, 3등 꼴등은 서울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서울이 지방보다 5분질밖에 안 뛰었어요. 그죠? 5분질, 뭐 3분질 이 정도밖에, 수도권하고. 이거밖에 안 뛴 이유가 뭘까요? 서울은 그동안 엄청나게 폭등을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상상을 못할 정도로. 5억 하던 아파트가 13억 가고 있고요. 12억 하던 내미안 퍼스티지 아파트가 지금 32억을 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2.5배 뛰었다고 봐야죠. 매매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따라 뛰었고요. 먼저.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방을 먼저 갔어요. 아파트 가격이. 그 다음에 수도권이 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 제일 늦게 뛴 애들이 지금 제일 많이 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틈새를 메꾼 거죠. 틈새를. 이게 수도권도 그냥 뛴 게 아니고 지금 수도권이 GTX 역사, 서울 수요자들이 가는 GTX 역사 주변이 작년에 뛰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 근방, 강남 근방이 또 작년에 뛰었고, 그렇지가 않던 강북이나 인천 외곽이나 GTX 거리가 먼 쪽, 이런 애들이 올해 뛰고 있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서도 먼 지역이 올해 뛰고 있고, 오죽하면 의정부 집값이 아파트가 2배가 뛰었을까요? 그러니까 왜 떨어진 지역도 결국은 다 뛰어서 전국적으로 다 상승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자, 강남이, 서울이 혼자 뛰었어요. 서울이 뛰고 만약에 수도권이 안 뛰었다면 이거는 서울이 위험한 거예요. 왜? 지방도 안 뛰었다면 서울이 다시 따라 떨어지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나 서울이 뛴 상태에서 지방이 다 따라 뛰었어요. 수도권이 또 다 따라 뛰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다시 서울로 몰려서 서울이 다시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다시 인서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올해 하반기가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울이 다시 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거 도표만 보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뛴 게 주로 강남구, 서초, 송파구 또는 영등포구, 여의도 또는 강동구 재건축, 명일동, 노원구, 상계동도 재건축 단지가 모였는데 또 목동 이런 데 위주로 뛰었다니까 재건축 위주로 뛰었고 한강변 위주로 뛰었다고 하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 효과입니다. 이제 어디가 한강변하고 재건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는 저희 부동산 꼰대들이 따로 다루어 놨으니까 다른 올린 걸 보시게 되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저희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전세가예요. 전세가가 수도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요. 서울이 상승률을 유지했지만 강동구 떨어지고 강남구 떨어지고 해서 매물이 누적되고 하락세가 전체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 전세가 안정됐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게 이 뉴스의 지표입니다. 그런데 과연 전세가 이게 안정이 될 수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서울의 공급은 부족하다고. 근데 공급이 부족한 게 꼭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게. 뭐 지금까지는 보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 요 막대가 입주 물량인 거고 이 빨간색이 전세 가격 상승률이에요. 자, 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전세가 뛰었죠. 이렇게 플러스로 뛰었어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전세가 어떻게 됐나요?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2019년도에는 전세가 입주 물량이
원만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상승했어요. 급상승했죠. 전세가 떨어졌다가 상승률이. 이 이유는 뭐냐? 전세가 매매가가 그동안 많이 뛴 상태에서 전세가가 따라잡은 거죠. 근데 요 상태에서 정부가 사고를 쳤어요. 국회에서. 뭘 했죠? 임대차 3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세의 유동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전세가 물량이 2년 살고 나와서 서로 필요한 집들을 서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서 물량은 똑같아도 그러니까 아파트는 또 숫자는 똑같아도 전세 물량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4년을 살게 해준 거예요. 2년을 더 살게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더군다나 전세가 뛰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되죠. 왜? 지금 이거를 내가 2년 지금 나와버리면 똑같은 집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눌러 앉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입주 물량하고 상관없이 기존의 전세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 더 뛰겠죠? 이거는 지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안정된 거지 곧 가격이 전세가가 굉장히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전세 문제뿐만이 아닌 요 입주 물량 요게 굉장히 올해 1년 동안의 입주 물량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요게 좀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요 지금 강남구, 서초구, 과천시 또는 성남 쪽으로 해가지고 외곽 쪽은 그래도 입주 물량이 조금 있어요. 올 1년 내년 2월까지. 근데 내년 올 가을부터 내년 2월까지가 성수기잖아요. 전세. 그런데 구리부터 시작해서 중랑구, 성북구, 강서구 요 일대 서울의 중심에 해당되는 요 자리 용산구는 입주 물량이 400세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전세 물량을 잡을 방법은 없어요. 아예. 신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 전세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올해 기존 전세 사는 사람들 안 나와요. 왜? 지금 나오게 되면 전세값을 1억 2억 올려줘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2년 더 살고 버티려고 하죠. 그러면 올해도 전세 물량 가을에 이사철에 전세 물량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수싸움이 복잡해진 내용이 지금 돼버렸어요. 이런 전세 물량 때문에. 아예 학원가 목동이나 이런 데도 물량이 아예 없어요. 목동 물량 없죠. 그다음에 양천구도 물량 없어. 아니 저기 어디죠? 아현도 물량 없어요. 노원구 쪽은 그나마 천 세대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학원과 학군 좋은 지역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 가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이 이건 상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복잡한 문제, 그죠?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또는 여기까지 전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다음 뉴스를 오늘 그 뉴스 중에서 좀 시끌시끌한 게 전월세 신고 제한 뉴스가 좀 요번 주 시끌시끌했죠. 이 전월세 신고 제한 가는 거는 우리 건기현 꼰대님이 제가 바로 앞에 녹화해놨습니다. 워낙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건너뛸 거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 뉴타운 재개발 해제 지역 386곳이 방치됐다. 우리가 집값이 상승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개발의 절반 이상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자,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 공약,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뉴타운 정상화다. 그래서 18만 5천 세대를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뉴타운 정상화로 공급을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뉴타운은 오 시장이 민선 4호기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공을 들였다. 그러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바통을 넘기면서 중단시켰다, 취소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공 안 들였습니다. 뉴타운은요, 우리 이명박 전 시장이 만든 겁니다. 그죠? 그때가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 2005년 겨울이었나요? 그때 만든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르네상스를 활성화시켜서 한강 르네상스 여기다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한강을 충수 완화해서 고층을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이쁘게 지어서 한강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물러나면서 이게 무산된 거지, 뉴타운에는 그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뉴타운 해제 지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죠?
절반 이상이 해제됐어요. 그래서 해제된 지역을 보게 되면은 성북구 34곳. 그래서 강북이 대부분이에요. 강북이. 강남은 하나. 아마 이게 대치동일 겁니다. 그리고 서초도 3곳. 방배동이겠죠. 용산 4곳. 여기는 한남타운도 포함됐어요. 진짜 좋은 지역은 총 8개밖에 안 하고 정말 A급지는 물론 여기에 포함 안 돼도 A급지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지역은 이 유명한 지역은 8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378개인가요? 378개는 전부 다 강북 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인 거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지역은 지정이 돼서 잘 해제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이 좀 늦게 되더라도 요지를 사는 게 필요해요. 투자를 할 때. 그래야지 그게 개발이 안 돼도 뛰어요. 그런데 요지가 아닌 지역은 개발되면 좋긴 하지만 개발이 안 되면 해제가 돼버려요. 그리고 재지정도 잘 안 되고 잘못하면 망하는 거죠. 피를 주고 샀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심 하는 이유가 상급지 하는 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웬만하면 내 2개 살 거 차라리 진짜 중심지로 하나만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해제 지역 386곳 가운데 193곳이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관리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 일반 재개발을 하면은 기존 지역을 허물고 여기다가 높은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거죠. 아파트를. 그죠? 완전 허물고 전면 철거로. 그런데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 밀집 지역 이 지역을 허물고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요.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니네 살기 좋지? 도로 좀 넓혀주고 자 이제 됐지? 살기 좋지? 여기에 기분 좋게 살아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600억에서 한 2천억 정도를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민 만족도가 어떨까? 만족도가 없어요. 이게 가격도? 그럼 가격이라도 좀 올라줘야 가격도 안 올라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니까 결국 뭐라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재개발을 시켜줘 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뉴타운 재개발을 하게 되면 보통 아파트를 400세대에서 보통 한 2000세대 정도로 짓잖아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00세대에서 뭐 150세 정도의 소규모로 지어요. 그러니까 막상 짓더라도 가치 상승이 좀 높진 않죠. 가치 상승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니까 이게 취소가 되는 게 관리가 되더라도 대접을 잘 받고 있는 건 아니죠. 약간 냉대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나머지 193곳은 그냥 노후되어 피폐화되고 있다.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위주로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관리된 지역을.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자, 맞춤 관리하자. 이렇게 이제 이런 지역을 붕괴 위험도 있고 위험하니까 종합적인 안전관리형, 생활안전 중심형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해서 이거 읽어보세요. 네 가지로 해서 관리하자는 이거는 보존. 그냥 있는 현 상태에서 좋게 바꾸자. 이거는 뭐 도시 정비 사업이라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주거환경 정비 사업하고 이거는 의미가 없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재개발이죠, 재개발. 왜 재개발이 필요하냐면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분이 써놨어요. 요 지역들 해제 지역 대부분이 건물이 지은 지 40년 이상 됐다. 40년 이상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로가 되게 좁아요. 도로가 좁고 안전관리 공공시설도 없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재개발을 지정하기 좋은 요건이 뭐냐면 일단 노후도가 높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접도율이라는 게 있어요. 접도율. 여기 나와 있는 4m 미만 도로. 이 4m 미만 도로가 많을수록 좋아요. 이 4m 미만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 차를 도로에 대놓으면 차 한 대가 못 지나가요. 이게 4m 도로. 그 다음에 뭐 과소필지는 90제곱미터 이하. 이거는 27평 이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호수밀도 있죠. 호수밀도. 뭐 1헥타르다. 그러니까 되게 좁은 지역에 많은 집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재개발이 빨리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은 주민 동의율이에요. 왜냐면 지금 취소된 재개발들이 왜 취소가 됐겠어요? 주민 동의율이 낮아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정부에서는 재개발을 빨리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주고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왜 안 됐을까? 주민 동의율이 낮아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새로 공공 재개발이 됐건 오세훈 민간 재개발이 됐건 지정해주면 여러분들이 빨리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마 재개발로 지정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뭐 10개, 20개 하지 않을 거예요. 10개, 20개 지정되면 집값 더 뛰어요. 뭐 예를 들어 100개를 해줬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거예요. 주민 동의해서 빨리 하는데 20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해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또 100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주민 동의율이 앞으로 더 중요한 시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뉴타운 2005년도 이명박 서울시장이 했을 때와 2011년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새 아파트가 5억이었어요. 그 남는 게 많지 않았죠, 재개발해도. 그런데 지금은 새 아파트가 15억이에요. 자, 10억이 하나당 10억을 더 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재개발만 하면 로또예요, 로또. 이거를 주민 동의를 못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재개발은 뭐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담장을 쳐주는 거예요, 담장을. 그래서 이 안에 혜택을 줄 테니까 아파트를 지어라. 그럼 뭐요? 되는 순간에 내 빌라 프리미엄이 7, 8억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7, 8억이. 그런데 이거를 빨리 안 해주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요 담장이 없어져요. 담장이 없어지면 이 화살표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겨우? 7, 8억이란 돈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은 이 담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담장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재개발은 이 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달라요. 재건축은 버팅기면 되지만 재개발은 버팅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 이번에 혜택을 받아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다라는 거를 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이 기사 내용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재개발이 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 재개발도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될 지역을 투자를 하셔도 되고, 자, 재개발이 이렇게 될 지역, 아까 제가 점선이라고 그랬죠, 점선. 이거 말고 점선, 이런 점선 지역을 투자하셔도 되고, 이게 점선 지역이 아니어도 아무것도 없는 요 지역도 결국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빌라 전성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빌라 위주 또는 조그만 단독 위주의 투자를 하시는 게 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되면 로또고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가격 상승을 하니까 이거를 투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빌라 가격이 뛴다고 해서 아파트가 뛰진 않아요. 아파트가 뛰었기 때문에 빌라가 뛴 거고 오피스텔이 따라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를 투기 주범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도 주범이 아닌 거예요. 아파트가 뛴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해서 아파트의 희소성을 만드는 정부가 잘못한 거지 이걸 산 사람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재개발이 될 지역과 그리고 아까 보셨죠? 중심지, 진짜 중심지는 재개발 취소 안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재개발이 좀 늦게 되더라도 중심지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좋은데 서울역 주변, GTX 주변, 용산 이런 쪽 또는 한강변 이런 쪽 중심지 위주로 투자를 길게 해놓으세요. 장기로. 그러면 그 지역은 지정돼도 취소가 안 돼요. 또 지정 안 돼도 뛰고. 그런데 외곽 지역은 주민 동의율이 조금만 낮으면 취소가 되면은 프리미엄 주고 샀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투자할 때 큰 기준으로 잡고서 투자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 꼰대들에서 이렇게 안전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내가 장기로 투자하기 좋은 지역 이런 데들을 저희가 꾸준하게 골라서 투기가 아닌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제가 계속 꼼꼼하게 잡아드리니까 자 여러분 당연히 구독 눌러주셔야 되고 구독하고 알람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정보를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